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요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 예정대로 열리겠죠? 열리겠죠. 예, 그 격전지 분석, 서울 관악구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인구수가 5위에 달하는 데다가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야성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입니다. 네. 갑과 을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0대 총선 갑의 주요 출마자 갑에는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6명입니다. 새누리당 3명,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모두 6명인데요. 살펴보면 현역 의원은 지금 17대와 19대 의원을 지금 지내고 있고 20대 3선을 도전하고 있는 유기용 의원입니다. 전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까지 했었고 서울대 국수학과 출신입니다. 그 맞수는 지금 그 김성식 전 의원이라고요. 18대 의원을 지냈거든요. 예. 이 두 사람이 그 서울대학교 77학번 동기입니다. 예. 거기다가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요. 학생 운동을 했었던 관계인데, 제가 이 두 사람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새누리당에는 김감용, 전 서울시 의원과 원영섭, 중앙대 건설대학교 겸교수, 그리고 임창빈 전 관악구, 의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현재 유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영섭 후보는, 예비 후보는 지금 이제 막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김강룡과 임창빈 이 두 사람이 계속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의견은 임창빈 예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유기용과 김성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 서울시에서 거의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함에도 불구하고 야야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유일하게 예측된 지역이 바로 관악입니다. 일려 다야 구도가 되더라도 예. 여당은 힘을 잘 못 쓸 거고 그렇습니다. 야당끼리 한판의 쟁패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는 지금 3명이 거론되지만 셋 다 경쟁력은 별로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냐 국민의당 후보냐. 예. 새누리당 후보들은 입이 좀 풀어 나오겠네요. 사실 이쪽 지역이요. 굉장히 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출마를 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도고요. 실제로는 이제 야야 싸움이다. 유기용과 김성식과 유기용의 싸움이다. 그리고 정의당 이동영 후보 역시 지속적으로 출마를 했던 후보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세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 후보는 지난번 올 작년이었죠. 관악을 재보선 거기 그때도 아마 출마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두 사람 먼저 얘기하면요. 유기용 후보 같은 경우는 김근태, 이해찬 의원과 함께 야권의 개혁정당 창당에 참여를 했고 노사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참여정치연구회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김성식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에 들어서 미래연대에서 당 개혁 노력하고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었죠.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고요. 손 대표가 한나라당 탈당할 때 반대하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 17대 총선에서는 유기용 후보가 김성식 전 의원에 의해서 15,000표 차이로 여유 있게 승리를 했고요. 표 차이가 그땐 많이 났군요. 많이 났었죠. 예. 근데 18대 총선에서 이때 이제 김 전 의원이 이제 3,000표도 안 되는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 전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에 비해서 비해서 개혁적인 모습. 그러니까 초선 모임 민번 21의 공동감사라든지 그렇죠. 하다가 2011년 12월 당
퇴신을 요구하면서 탈당합니다. 그 19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하는데 이때 새누리당은 이 지역에 김성식 전 의원이 그 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새누리당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려하는 듯 하면서 안 냈었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또 대놓고 사실 그때 돕지는 못했지만 물밑에서는 그 김성식 후보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지역 현재 유권자이기도 하고요. 아하. 예. 현재까지는 스코어가 2대1로 유기영 의원 승이지만 예.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국민의당과 민주당 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팽팽. 새누리당과 이렇게 일려 다야임에도 불구하고 아하. 양쪽으로 되는 데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김성식 전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에 다시 합류해서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맡고 있고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발언권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악갑이 예전에 달동네가 다 개발이 돼서 다들 아파트로 들어가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 성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젊은 층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 역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지역 이슈라고 한다면은 이 서울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크게 발달돼 있는데 유동인구도 많고요. 여기 굉장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림 경전철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크게 유경 의원이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 밀착 이슈가 얼마나 선거에 이렇게 연결이 될런지 이거는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여론조사 같은 거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예,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지금 좀 앞서가는지 이런 거는 아직 숫자로 가늠하기는 좀 힘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관악갑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새로 이제 이동영 후보를 비롯해 진보 진영 쪽 활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가까우니까요.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게 새를 불리기는 굉장히 지극히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예전부터 평화민주당 때부터요. 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 정책되어 있는 많은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야당으로 많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야권의 스타 의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기홍, 김성식 이 두 사람의 두각이 상당히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다른 야권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좀 매우 위축돼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판세군요. 네. 관악을은 어떻습니까? 자, 관악을은 여기가 지난 4.29 재보궐선거 때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지역이죠. 정동영 후보가 그때 등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관악갑이나 을이나 성향 비슷했었는데 대이변이 일어났죠. 예. 오신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지금 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고시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20대 내지 30대 젊은 층이 굉장히 많고요. 유독 진보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고 표심 결집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면은 지난번에 이정희 후보가 이제 내부 부정 때문에 이상규 대신 나왔는데 당선이 돼 버렸어요. 이상규 후보가 당선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때 재보궐선거는 이제 통진당 해산과 함께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래서 보궐선거로 치러졌는데 1988년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27년도 한 번도 보수정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완전히 똘똘 뭉쳐있던 야 지역에 이게 야권 분열 그렇죠. 정동영 후보와 정태 후보 지금 정태 후보가 여기에 지역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지면서 어부지를 받은 게 오신환 후보인데. 예, 그러니까 27년간 한 번도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새누리당으로 치면 험지 중에 험지인데. 그렇죠. 정동영 후보가 진보 쪽으로 나오면서 야권이 분열되고 그때 정동영 후보가 아마 한 20%쯤 얻었나? 뭐 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부질이. 예.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출마 예정자는요. 네. 새누리당은 오신환 현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그때 4.29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정태호 네. 지역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에 여기 이제 경선을 치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관악구청장 민선 2, 3기 18대 의원을 지냈던 김희철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대선 캠프 대외협력실 부실장으로 실제적으로 여기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박광규 예비 후보도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국민의당에서 서로 후보가 되겠다고 하니까 여기도 예비고사를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신환 후보는요, 지난번 4.29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내부 조직을 선거 체제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서부터 계속 선거운동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오유근 전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씀드리면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시의원을 하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그래서 아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한 지역 유지거든요. 신림동 주유소 대표이자 전국 주유소협회 회장으로서 아들을 그냥 시의원으로 데뷔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여기가 호남 향후의 역할이 좀 특히 센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호남 향후의 영향력이 서울 지역에 안 센 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을 같은 경우는 호남 향후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상규 전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무소속으로? 예. 요즘 배관공 이래가지고 가끔 언론에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제천 출신이죠. 예. 지금 이 지역의 이슈는 단연 사시 존치입니다. 지난번 4.29 재보선거 기간에도 그랬고요. 지역에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사시생들이 거기 고시촌에 밀집하면서 주소지들도 그리 많이 옮겨놓는 모양이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역시 사시가 존치되어야 고시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 자신들의 생계에 연결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지역 이슈가 당연히 사시 존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굉장히 고시촌을 중심해서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신환 후보가 당선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27년 동안 야당 후보 다 뽑아줬는데 지역 발전 안 됐지 않냐. 이것이 많이 먹힌 거기도 하고요. 예. 이쪽에 이제 신림경찰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중교통과 지하철은 신림역 하나밖에 없고요. 대중교통이라든지 부족한 인프라 사회 SOC 부분이 약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여당 의원이 지역 개발 공약 이런 거 하면 좀 먹히지 않을까? 그렇죠. 많이 먹히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좀 떨어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되든 간에 또다시 오신환 의원이 현재 유리한 형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갑과는 달리 현역 의원으로 있고요. 네. 정태호 예비 후보와 김인철과 박광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단일화된 그러니까 경선 주자가 같이 3파전을 벌일 텐데 이번에도 오신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현역 프리미엄에다가 국회의원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계속 지난번 선거 조직을 가동해 왔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에 나왔던 정태호 후보 아까운 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정태호 후보 말고 무슨 다른 거론되는 후보는 없습니까? 영입 인사로 김병관 웹젠 대표에게 출마하라는 권유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또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관악을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좀 힘든 지역이고요. 배타성이 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응한다는 얘기가 없고요. 하여튼 여기에서 세 당이 나와서 격전을 벌이게 되면은
이번에도 또다시 오신환 후보에게 승리 여신이 미소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갑은 아무래도 두 야권,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하나가 나올 공산이 크고, 예. 을 쪽은 지난번 작년 4월의 재보궐선거처럼 여당 후보가, 보수 계열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볼 대목이군요.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혜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문홍향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금융시장 충격, 이래가지고 소비 심리가 석 달째 꽁꽁 얼어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갖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단 내수 소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요. 하지만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석 달 연속 이제 악화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으로 위축됐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8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네. 이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6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 기준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웃돌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 전망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6개월 이후에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75입니다. 100에서 한 2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2009년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낮은데 정부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내수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또다시 6개월간 인하를 했고요. 예. 또 설명주 전후로 이제 민간이 주도했습니다만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메르스 때 98인데 지금 98이다. 와, 충격적이네요. 자, 근데 한국은행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 그 한도를 늘려주겠다, 이런 거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하는 방법, 금리를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직접적인 방법 외에 중소기업,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직접 이제 대출해주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느니 제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달에 2번 열린다라고 했는데, 기준금리 결정하는 거, 그리고 오늘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한 이제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건가, 바로 이제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이 있는데, 이 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한 9조 원가량 추가로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금이 어려운 이 기업들, 이 9조 원의 돈, 수출이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창업을 촉진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고, 금리도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시중은행의 이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느니 은행권에다가 연 0.5에서 0.75%의 금리로 이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예. 은행은 여기에서 최소한의 마진을 붙여서 어려운 이 중소기업들한테 1에서 2%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내는 금리는 많아봐야 한 연 2% 정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달 말, 그럼 며칠 안 남았는데, 이달 말에 출시되는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펀드가 무려 한 300여 개쯤이 동시에 출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펀드입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 이 주식을 60% 이상 이제 투자하게 되면 정부가 이제 이 국민재산 증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기다 일부를 비과세해주겠다라는 상품인데요. 오늘 29일 출시가 되는데 지금 오늘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이 집계를 내보니까 38개 운영사가 29일 바로 당일입니다. 출시되는 날 310여 개, 310개 이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펀드를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총한도 3천만 원까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대상은 이제 해외 상장된 주식, 매매 차익, 평가 차익, 환차익까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출시되는 또 다른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ISA라고 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와는 달리 이제 이거는 가입 제한이나 가입 의무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다 이제 자유로운 운용 상품이 가능하고 또 이게 이제 10년 동안 이제 절세 상품이다 보니까 운용상들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29일 날부터 310개가 이제 동시에 출시가 되면 좀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해외 주식이라는 게 외국에다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펀드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그 해외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는 해외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 펀드에 물려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 혜택 가능이 안 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해외 펀드를 깨고 이 전용 계좌로 따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환해지 손익을 비롯해서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대상은 뭐냐? 그러면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 평가 손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나면 이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가입 기간이 이제 이 내년 12월 이제 31일까지다 보니까 2018년부터 이제 펀드 교체뿐 아니라 투자금을 더 늘리겠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계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 기간을 설정해 두고 이 포트폴리오를 좀 유리하게 받아야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가입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한 계좌씩 그 이상이라도 납입한도 3천만 원 이내라면 계좌 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그 증권사 매장이나 펀드 들으러 가면은 소상히 알려줍니까? 아니면 자신이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고 그럽니까? 이가 가입하게 되면 6, 70장에 달하는 서류에 아마 직접 서명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시간은 꽤 많이 걸릴 거고요. 이 금융당국이 불안전 판매를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이걸 상품 파는데 거의 한 30분 내지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깨알 같은 약관들 그거 참 읽어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쓰라는 대로만 쓰고 그러는데 그거 관리 감독 강화하니까 이제는 한 3, 40분 걸린다. 맞습니다. 양측이 공부를 좀 하겠군요. 자,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물가는 높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제일 살기가 팍팍한 도시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015년 지역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이제 전국의 취업자 수는 1.3%가 늘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0.2% 줄었습니다. 이게 6년 만이고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이 0.7%보다도 오히려 0.6%포인트 높은 1.3%입니다. 서울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취업난, 물가 상승, 전세값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만 서울에서 무려 14만여 명 이상 서울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서 이 역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4만 명조가 빠져나갔다. 물가 상승률이 다른 데는 한 0.7%인데 서울은 이거보다 0.6%포인트가 높은 무려 1.3%다. 당연히 거의 더블 스코어니까 살기가 힘들 거란 건 너무 당연하기도 하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3시 51분 되기 직전입니다. 잠시 게시판 좀 볼까요? 러브투님, 김병관, 영입된 웹젠의 김병관 의장 마땅한 자리가 없나 보군요. 관악보다는 서초을이 나올 듯. 네, 선거 지역 판세 분석이나 또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요. 서초, 김병관 의장의 성공 스토리 또는 이뤄낸 것들, 그리고 또 스펙도 일정 부분 보는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서초, 거기도 또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예.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 하나 보면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광주 지역에 공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한 안팎 수싸움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고,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른바 호남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만약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여기에서 참패 또는 기대에 형편없는 성적을 거둔다면 당의 존패로도 직결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물론 수도권에서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울 것으로들 많이들 예측하고 있고요. 호남에서는 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내보내야 개혁을 바라는 민심에 호응하면서 또 직접적 상대가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그쪽에 타격을 입히느냐? 너무 전투적인가요, 용어가? 근데 기본적으로 선거는 그러하니까. 그래서 자객 공천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광주에서는 지금 딱 2석인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석은 더 남아있던가요? 3석이던가? 그런데 3선의 강기정 의원이 있는 광주 북갑, 여기 현역 강기정 의원한테 공천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전략 공천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이 여러 가지로 20% 컷오프에는 들진 않았지만 현지에서 누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신통치 않게 나오고 승리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가 아닌가 보죠. 아마 그러니까 현역 3선인데도 강 의원을 요번에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전략 공천을 할 움직임이 거의 확실한 듯 합니다. 또 한 군데 광주 서을, 여기는 천정배 의원이 보선을 통해서 당선됐고 지금은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비고사 치러서 예비 후보들 중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전략 공천을 추진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천 의원에 맞설 만한 뭔가 좀 빅카드를 꺼내 들어서 한번 씨름을 크게 한번 붙임으로써 이 선거의 중요성 같은 걸 부각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아직 호남 지역의 공천이 도마에 오르려면 우선 당장은 내일로 예정된 신가동 코브라님의 청취자 게시판 같이 묶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죠. 내일이 필리버스터 분기점이 된다고들 하던데요.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매체 졸견을 좀 말씀해 주십사고 주셨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선거구 획정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해놓은
해놓은, 그러니까 날 받아놓은 날이죠. 국회 본회의는 뭐 이렇게 의사일정, 중요한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계속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강행하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해서 의안을 바꾸는 순간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곧바로 자동적으로 표결에 붙여야 하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 통과를 하지 않으면 선거가 자칫 4월 13일 날 치러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역산에 역산을 하다 보면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기일을 확보해서 역산하다 보면 내일, 그런데 일각에서는 29일까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루도 틈 없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은 여유가 있다라는 건데 29일이 돼서도 그때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당 측의 양보나 이런 것을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으면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 문제를 계속 미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미뤄서 뭐 3월 10일까지 미뤄도 괜찮다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은 총선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연기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오늘하고 내일 밤 사이에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뭔가 협상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주승용 의원이 냈던 중재안이 조금 양측으로부터 괜찮은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주신 분들 다 소개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